강성 지지층인 개딸, 네. 양아들 네. 이런 쪽 지지층이 민주당을 떠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계속 존재하고 네. 지금 당내에서도 팬덤 정치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아니 정치인 입장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왜 이거를 내 강점을 포기합니까? 이 지지층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고문은 출마할 수밖에 없다. 저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출마할 수밖에 없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린 깐부자나 시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죠. 경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오전에요. 예. 먼저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 보셨죠? 예. 의원님이 30년 넘게 경찰을 복무하셨고요. 울산 예. 경찰청장까지 지내셨는데 이 경찰 예. 출신 입장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한마디로 군사 독재 시절의 치안본부의 부활이고 경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다. 과거 회기이다. 퇴행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 또 치안본부 그런 시대를 거쳐왔거든요. 이 시절에 경찰은 정치 권력에 예속되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과오가 있었고 이런 과오에 대한 이제 반성적인 고려에서 경찰이 내무장관 휘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경찰의 업무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역사성을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그것도 친검찰 성향의 학자들, 검찰 출신 교수들, 그래서 경찰 조직에 대해서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로 무슨 자문위원회인가를 뭘 구성을 해서 졸속으로 이런 권고안을 내게 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얘기를 보니까 기존 시스템 그러니까 민정수석 산하에 이제 치안비서관 두고 경찰을 청와대에서 당시에 이제 통제하던 그거보다는 이 내각이 중심이 돼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경찰의 중립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경찰이 내무장관 휘하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휘하에 있을 때 예. 과거로 보면 내무부 장관. 예, 이것은 그 청와대가 또 그 경찰에 대해서 뭐 민정수석실이니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직접 통제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치안비서관실은 얼마 전에 없어졌. 지난번 정권 때 없어졌지만 네.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경찰을 뭐 직거래했다, 직접적으로 통제했다라는 것은 논리 비약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이제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의 인사 등을 관리를 해온 것은 맞죠. 그러나 경찰 업무를 직접 통제했다라는 마치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하듯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라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똑같은 수사기관인데 검찰하고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검찰은 법무부의 검찰국을 통해서 인사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하는 건데 법무부 안에 검찰국 있듯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 또는 경찰실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런 의견이 있죠. 예. 우선 그 법무부의 대부분의 업무는 뭐겠습니까? 검찰 사무입니다. 검찰 사무. 법무부의 대부분의 업무가 검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그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역시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게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이런 장관의 소관 사무에 제한이 없고 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 규정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은 법무부 검찰의 관계와 행안부 경찰의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의 관계를 행안부 경찰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건 결국 매우 단순한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것은 매우 단순 좀 무식한 발상인데요. 이것이 검찰은 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권 이런 것을 독점하면서 그러면서 이 권력 남용을 선출 권력에 의한 통제 방식으로 검찰을 통제해야만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반면에 경찰은 행안부 장관 또는 내무부 장관 과거와 같으면 여기와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정부조직법과 그 검찰청법, 경찰법에 그렇게 달리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무부 검찰, 행안부 경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오판을 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완박 또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비대해진 거는 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행안부 장관께서 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라서 뭐 더더욱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면 안 되죠. 행안부 장관이란 분이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언론은 또는 뭐 일부 야당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의 프레임이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에서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장관이란 분이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런 발언 속에는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으니 이제 경찰청에 대해서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일종의 화풀이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경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더 비대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은 타당하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제의 방식이 문제인 거죠. 주체가 문제인 겁니다. 통제의 주체, 통제의 방식. 그것이 행안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경찰은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있을 때 가장 위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주말에 민주당 워크숍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의원님이 또 소속해 계신 철험회, 이 철험회에서도 이재명 의원 전당대 출마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우선 철험회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뭐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진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철험회는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잘 완수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을 잘 이루어서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험의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워크숍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대선 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 전대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계파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것은 뭐 전 당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나온 뭐 이렇게 충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결론은 제 생각은 무슨 뭐 계파가 어쩌고 세대가 어쩌고 책임이 어쩌고 뭐 선수가 어쩌고 이런 거 구분 없이 누구든지 출마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내가
안 나올 테니 너도 나오지 말라. 예. 네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이 당의 중진이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예. 내가 안 나올 테니 너 나오지 마. 네가 너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가. 이런 발언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예, 뭐 네. 이재명 의원,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뭐 또 70년대에는 뭐 박용진 의원 뭐 다 나와서 뭐 김민석 의원도 뭐 출마한다는 것 같고 다 나와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럼요. 예, 그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당의 단합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의견 저는 뭐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금 이재명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제대로 리더십이 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통합과 혁신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2년 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 당원들도 많거든요. 네. 의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보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민주당답게 모두가 제한 없이 누구든지 출마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모시고 경찰 문제부터 민주당 당내 문제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네, 스튜디오로 네. 한번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얘기 좀 들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누가 나오셨냐? 민주당 출입 기자, SBS의 민주당 반장 이한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려고요. 네. 이 기자. 네. 지금 워크숍 때 네. 뭐 죽음의 조 얘기도 있고, 네. 뭐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뭐 친명 쪽에서 죄송합니다. 반명이라고 그러나 친문이라고 그러잖아. 불출마 얘기를 했다. 친명 쪽에서는 아니다. 출마해야 된다.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보도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제 가장 관심 있는 거죠. 가장 궁금한 거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이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두루두루 이제 취재를 해 보면 이재명 고문 측도 양측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도 적극적인 입장들이 있고 반면에 한 텀 쉬고 갑시다. 지금 타이밍 지금 기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말리는 쪽도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는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뭐 108번뇌 중이다라는 현재 고심 중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배팅을 하라면 저는 출마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둘 것 같아요. 왜요? 뭐 이런 거죠. 일단 이재명 고문이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일각에서 이제 뭐 저 여권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핵심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뭘 갖고 있냐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맞아요. 있지만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다양한 계파들의 연합체라고 하면 이번에는 평생 비주류로 있었던 이른바 이제 이재명 라인이 당의 핵심 주류로 급부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대선이 교두보였다면 이번엔 또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기회를 과연 이재명 고문이 놓칠 수 있을까? 놓치려고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핵심 측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지 않으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인 개딸, 양아들 이런 쪽 지지층이 민주당을 떠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계속 존재하고 지금 당내에서도 팬덤 정치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아니 정치인 입장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왜 이거를 내 강점을 포기합니까? 이 지지층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고문은 출마할 수밖에 없다.
저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법조 출입할 때 서초동 펠레였잖아요. 제가 예상하는 건 다 반대로 나오잖아. 아, 뭐 김경수 의원도 뭐 전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전망합니다. 뭐 유죄 나오고. 자주 틀렸어요 서초동은. 예. 그래서 이러고 아마 또 이재명 고문께서 안 나오겠다 이러면 저는 이제 그래도 서초동은 원래 이게 법원의 판결이라는 답을 내주는 데가 있는데 여의도는 뭐 답을 내준 데는 없는 거니까 맞출 맞아요. 수 있지. 예. 취재력을 하는 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조금 원색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뭐 친문이나 이제 다른 계파 쪽에서도 이제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는 순간 당 깨질 수도 있다. 예.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 하시더라. 나오지 마라. 예. 당을 위해서 나오지 마라라는 압력이 굉장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좀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 나온다고 보는 거고. 전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 나온다고 하면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그러면 홍영표 의원도 다 나옵니까? 저는 원래는 전해철 장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안 나간다고. 네,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좀 굉장히 의외였는데 전해철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홍친문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홍영표 의원이 그 죽음의 조라고 말씀하신 워크숍의 그 14조 조모임이 홍영표 이재명 대전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공식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으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 당을 위해서. 근데 나가면 나도 나간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재명 고문이 나온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 네,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홍영표 의원도 출마하실 거고 그럼 이제 친문 친이계에서 이제 양 수장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고 그밖에 586 가운데 이인영 의원이 나올 출마할 거냐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나온다는 것 같던데. 예, 뭐 김민석 의원은 뭐 냉정하게 말하면 586이긴 하지만 이른바 이제 그 586의 구심점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 대신 이인영 의원이 나오느냐인데 대신 내부에서는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586의 기동민 뭐 이런 분들이 이인영 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이번에 70 세대들한테 양보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인영 의원이 조금 섭섭한 것 같아. 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생생하다, 70년대 의원 중에서 아마 뭐 강병원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있죠. 이분들이 혹시 출마할지 요게 또 변수로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친이 이재명 의원, 홍영표 의원, 이인영 의원이 나오면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천하 3분지계 이렇게 3파전으로 갈 수 있다면 이제 기사 쓰기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친이 친문 계파의 양수장에 나오고 이제 70년대 세대 교체론을 등에 업고 나온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플랜 B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나온대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춘추 전국 시대인가요? 이러면 출마하려고 했으면 좀 더 일찍 입당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엔 좀 관망할 거라고 보시고 아마 다음 상황을 도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다 나온다는 쪽에 한 표 거는 거예요? 아까 황운하 의원도 그런 입장이시던데 그냥 이재명 의원, 홍영표 의원, 뭐 강훈식 의원, 뭐 강병원 의원, 저 김민석 다 나와가지고 저 서른 의원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 오. 다 나오시겠지만 근데 저는 대부분 출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서 핵심 요점을 정리하자면 결국 요 3파전이 아니겠는가. 3파전? 그럼 누가 돼요? 그렇게 다 나오면? 그 뭐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뭐 찌그럭버그럭 하잖아요. 내부에서 뭐 이번에 저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뭐 대거 입당을 했는데 권리당원이 입당한 지 뭐 6개월이 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3개월로 늦춰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전대 룰을 저는 안 바꾸더라도 결국 당의 주류가 저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당선 가능성 높다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였던 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이제 대권 후보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홍영표 전당대회 열어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3자 붙었단 말이에요. 우원식 의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의원 당권 못 잡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문 세력이라는 게 사실상 저는 그렇게 당내의 주류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대선 앞두고 대선 끝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그렇죠. 그만큼 친문의 입지가 지난해 재작년 점점 좁아지고 있는 국면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희선님 오늘부로 이 기자님 팬이에요. 유쾌하고 재밌네요.
이제 하셨단 말입니까 이선님께서? 톤이 붐인데. 아 예. 아, 톤이 하나 업돼 있습니다. 아니 붐이에요. 막 이러. 뭐 이한석 기자는 SBS 거의 뭐 최고의 기자 중에 한 사람. 예. 아이. 예전에 저 전임 진행자 시절에 전설의 코너였던 서초동 까투리를 저와 함께 출연하던 기자. 아 예. 법조면 법조, 정치면 정치, 여야 용산까지 뚫고 있는 기자. 그랬는데 너무 띄워준다? 7월 중순에 이재명 의원 불출마 뭐 이러면 이제 또 망신당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법조 오래 하셨으니까 예. 뭐 이재명 의원 얘기 나면 이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뭐 각종 수사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봐요? 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실체적 진실은 제가 법조를 출입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뭐 그건 누구도 뭐 섣불리 예. 얘기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저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야 될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재명 의원이 내가 더 출마해야 돼. 당권을 잡아야 되고 주변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스크럼을 짜주려고 하겠죠. 감히 원내 여소야대 국면에 원내 제1당 170석의 수장을 너네가 수사를 해 감히 너네 검찰 공화국이야? 라는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최근에 그 사법 리스크 중에서 이제 한창 좀 이슈가 좀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성남 FC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남 FC 사건이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뭐 경찰을 수사를 보면 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성남 FC 사건의 본질은 검찰은 오늘 이제 검찰 인사가 오늘 나나요? 아마 뭐 날 것 같은데 그때 사건 뭉갰다고 이제 말 나왔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당시에 수사 왜 뭉갰냐. 그때 검찰총장은 왜 FIU 맡기지 말라고 박은정 지청장한테 전화했느냐. 전 이 부분이 검찰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요거 한 번 더 모셔서 얘기 들어봐야 되겠다. 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SBS의 이한석 기자였습니다. 저도 물러갔다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